네, 이코노미 톡시 오늘은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중국 쪽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얘기, 그다음에 전체적인 산업 쪽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4천을 코스피가 넘었는데 뭐 소장님 사실은 원래 또 뭐 대우증권 리서치 단장 오래 하시고 그러셔서 좀 이게 소외가 좀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세계가 한 가족 에브리싱 랠리에 뭐 한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아이러니지만 이제 미국 빼고 나머지 나라들은 부동산이 주가를 올린다.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뭐 전 세계가 다 그 돈은 많이 풀었는데 그렇죠. 돈의 스필오버가 어디로 가냐는 건데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뭐 중국도 한국도 그렇고 이게 못 가는 바람에 뭐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이제 특정한 지역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서울 외에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갈 길 잃은 돈들이 이제 부동산으로 가는 것, 이제 거기에 미국이 답을 하나 보여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AI. 그래서 이제 미국 따라하기 뭐 그런 현상이 지금 보여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니케이도 5만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특히나 좀 말씀하신 거기에 좀 부합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르지만 사실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이 주식시장에서는 실력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뭐 모멘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국은 지금 뭐 아직 열리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0.7% 상해 종합지수, 심천은 더 1.3% 오르서 중국도 계속 꾸준히 괜찮지 않습니까? 시장은? 중국도 뭐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러면은 좀 말씀하셨던 그 미국 말씀하실 때 AI 얘기를 좀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사실은 반도체, 뭐 AI 관련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사실은 그렇고, 중국도 당연히 그렇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시장이 이 AI 관련된 이런 훈풍, 이 부분은 분명히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AI가 지금은 뭐 전쟁이 이제 경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전쟁과 경쟁에서 누가 이길지는 모르지만, 네. 그게 뭐 딱 골드러시에 그 돈 번 사람은 리바이스 청바지 장사.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사실은 돈 번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이제 곡괭이하고 청바지 파는 데들만 지금 떼돈 버는 거죠. 예, 이제 또 우리 수사님 오랜만에 또 모셨기 때문에 이제 중국 얘기를 조금 집중해서 해봐야죠. AI 얘기는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AI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들어보고요. 아무래도 이제 AI 얘기는 뭐 사실 계속해서 지속되는 얘기인데, 최근에 중국에서 대형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20기 사중전회인데 요게 좀 끝났기 때문에, 지난 23일 날 끝났기 때문에 요거를 또 소장님이 또 분석을 좀 하신 내용이 있어서 오늘 그 내용을 좀 몇 가지 여쭤보고 AI 쪽 내용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총평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번 사중전에 대한 내용을 짧게 한 말씀 들어보고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이 먼저 이렇게 좀 여쭤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마디로 말씀은 이번 회의는 어땠습니까? 기술에 목숨 건다. 기술에 목숨을 건다. 그래서 원래 사중전은 그 공산당의 가버넌스를 논하는 이제 회의인데요. 이번에 특이하게 내년에 해야 될 오중전의 주제를 땡겨왔습니다. 14차 5개년 계획을 이제 마무리하고 15차 5개년 계획을 이번에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 내용들이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이제 뭐 딱 한 가지 보여주는 것이 과학 기술을 통한 이제 뭐 경제 성장. 네. 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과거 같았으면 뭐 부동산, 내수, 뭐 무역, 뭐 이런 게 많이 나왔지만 뚜렷이 나온 것이 과학 기술 발전, 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미중의 전쟁이 뭐냐, 그게 과학기술 전쟁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중국은 과학기술 개발에 어떻게 보면 국가의 명운을 건다. 그걸 이제 뭐 깨끗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말씀을 좀 해석을 해 주시니까 드는 생각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중국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목숨 걸고 과학기술 발전을 하겠다, 이 얘기가 된다 그러면 뭐 AI가 됐든 뭐 어떤 분야가 됐든 간에 IT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미국과의 어떤 그런 경쟁 또는 뭐 갈등, 충돌, 이거는 앞으로도 뭐 계속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게 주전장이 되겠죠. 지금 뭐 관세 얘기하는 것은 그건 뭐 트럼프의 쇼고요. 그렇죠. 그 관세를 테리프라고 보면 안 되고 제가 볼 땐 테크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보는 관점은 지금 30% 관세를 어떻게 넘으려고 그럴 때 그걸 테크로 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테크로 넘겠다는 방법이 이번 15차 5개년 계획의 핵심이고, 거기 내용은 뭐 미국을 그대로 베껴서 AI를 통해서 이게 30% 관세를 넘겠다는 것이고, 그걸 이제 중국식 표현으로 하면 AI 플러스.
그래서 AI에다가 제조업을 붙여서 네네네. 이제 원가를 낮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테리프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은 테크라고 해석한다. 그러다 보면 좀 잠시 후에 AI 할 때도 여쭤보긴 할 텐데 지금 중국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목숨 걸고 좀 발전을 시키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이 AI 기술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제조업과 맞물린다고 그러면 결국은 뭐랄까 엣지 AI, 엣지 AI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소비자 딴, 뭐 기업 딴 이렇게 계속 스며드는 이 작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것도 물론 하지만 지금 중국이 생각하는 것은 AI에다가 산업을 붙여서 소위 말해 다크 팩토리죠. 그래서 뭐 우리가 굉장히 쇼킹하는 것이 샤오미라는 회사가 배터리 충전기 만들고 핸드폰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이 회사가 지금 76초 만에 전기차를 한 대씩 만드는 회사를 바꾸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바꾸냐고 그러면 그게 바로 다크 팩토리입니다. AI하고 로봇가 이제 들어가서 사람이 없는 공장이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이제 변화인데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첨단 기술, 신기술에서의 그 기술 확보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싸게 만들 수 있냐. 그렇죠. 그것을 이제 AI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갖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엣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이걸 산업단에서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코스트를 대폭적으로 낮추는 것 이제 여기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이제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미국도 사실은 뭐 관세를 몇 프로 때리니 그런 얘기할 필요 없이 이제 원가를 확 낮춰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만들면 되는데 문제는 미국은 제조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하고 AI를 붙이려고 해도 빅데이터가 없어서 AI 플러스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중국과 미국의 그 극명한 지금 차이고 그 중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뭐 약점이랄까 또 미국이 없는 부분을 공략하는 방법이 바로 AI 플러스입니다. 다시 사중전의 평가로 좀 와서 보면 15차 5개년 계획 이걸 이제 15.5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과학기술 이거를 이제 더 집중적으로 좀 하겠다라는 거고 제가 좀 좀 눈에 띄었던 거 하나는 공보라는 게 있더군요. 공보의 그 순위가 정해지는데 거기에서 우선순위 중에 대외 개방이 지난번에 9위에서 이번에 5위로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대외 개방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좀 미국이 좀 트럼프 정부가 고립주의로 하는 걸 거꾸로 가서 개방주의로 간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까? 그거는 미국 물먹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오히려 폐쇄적으로 이제 가게 되고 어떻게 보면 18세기 중상주의로 가는데 이걸 자기는 정반대로 간다는 거죠. 또 개방하고 또 유치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나 뭐 중국의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철저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쪽에서의 개방입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것은 이제 그 순위에서 12개를 이제 중요한 핵심 정책을 정했지만 1번으로 올라온 게 있어요. 2번에서 1번으로 올라온 게 그게 조금 전에 아마 앵커님이 그 얘기하셨던 그 현대 산업 체계의 뭐 완성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누가 요즘 제조업을 하냐고 그러는데 중국은 이번 15차 5개년 계획에서 제조업을 합리적 비중으로 유지하겠다. 이제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제조업 강국인데. 근데 이제 중국도 뭐 과거 같은 제조업이 뭐 60% 50% 이러다가 이게 지금 29%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서비스가 그만큼 는 거죠. 근데 미중의 전쟁 과정에서 공급망이 중요해지고 생산이 중요해지면서 제조업의 비중을 대폭적으로 낮추지 않겠다. 근데 안 낮추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거기다 미래 산업을 같이 집어넣어서 조금 뭐 복잡한 얘기인데 신질 생산력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미래 신기술을 제조업에 집어넣어서 제조업이 지금처럼 세계 최강을 가는 걸 그대로 유지하겠다. 요거를 이번에 콕 집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다른 점이고 그래서 뭐 그걸 그 돌아서 얘기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없는 걸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조금 전에 저도 그 텔레그램을 보는 것 중에 하나 바로 그 내용을 얘기를 하더군요. 최근에 중국에서 이쪽 서방 쪽에 있는 그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중국에 있는 공장에 불러서 견학을 했는데 우리말로 하면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그렇게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엄청나게 빠른 시간 내에 이 그 자동차가 생산된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게 거의 사람이 없다라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그게 다크 팩토리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게 보여주기식만은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저기 1년에 500개씩 지금 뭐 이제 만드는 거죠. 정부가 보조금 주고 육성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가전이나 자동차 쪽이 가장 먼저였지만 이것이 다른 산업으로 대거 이제 확산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뭐 고용 문제는 차치하고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얘네들 뭐 24시간 뭐 심지어는 불을 꺼놓고도 공장은 돌아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이게 지금의 사실은 중국의 공급 과잉 문제는 이런 문제. 그래서 뭐 몇 년 전부터 중국 당국이 조금 그 일부 그 과잉 생산하는 그쪽 섹터가 조금 이렇게 좀 축소하거나 그 구조조정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거하고 좀 배치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상관이 있는데요. 그 2024년부터 중국의 반내권 정책이라고 손에 안으로 말리는 걸 막겠다는 걸 1년 반 정도 시작을 했고 네. 지금 상당 부분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데 그 구조조정의 핵심이 바로 방금 얘기한 다크팩토리입니다. 경쟁력 없는 회사들은 경쟁력 있는 회사들한테로 캐파를 다 옮기라는 거예요. 그럼 경쟁이 있는 회사는 그것을 이제 자동화하고 로봇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AI를 통해서 원가를 확 낮춘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최강의 지금도 공가 경쟁이 있는데 그보다 더 센 놈을 지금 만들겠다는 거죠. 이제 그게 지금 핵심이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 문제를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그 공급 과잉 이슈를 중국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반도체하고 똑같습니다. 반도체가 생산을 많이 해서 매출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지금 DDR4를 줄였더니 DDR5도 쇼티지가 나고 그것 때문에 그렇죠. 가격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죠. 중국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서로 경쟁해서 많이 만들지 말고 줄여라. 오히려 생산량을 줄여가지고 단가를 올리는 쪽으로 가라. 이제 이게 중국이 이번에 만들어낸 그 뭐 반내권 정책의 핵심입니다. 지금 그 구조조정의 과정이 있죠. 근데 이게 사실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간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로봇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다음에 AI 기술에 이제 이런 산업 기업 단에 적용됐을 때 생산 현장에 적용됐을 때 이런 효과인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돈 안 되는 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돈 되는 것만. 돈 예를 되는 들면 것만. 그렇죠. 예를 들면 전기차도 뭐 이게 몇만 원짜리 만들지 말고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짜리를 만들어라. 그 대신 프리미엄화하라. 그렇죠. 그리고 그 코스트를 확 낮춰라. 그렇게 되면 이제 단가 떨어지는 형태의 이제 가성비가 좋아지면 세계 시장을 먹을 수가 있다. 이제 이게 목표. 그렇게 되면 이제 자잘고래한 것들의 과도한 경쟁을 줄여서 이게 오히려 이제 생산성도 올리고 수익도 올릴 수 있다. 지금 반도체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을 그러네요. 이제 상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약 중국이 변화를 또 한다 그러면 최대 피해자는 서방이 아니고 대한민국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하고 철강화학, 조선기계, 자동차 뭐 다 경쟁 상대잖아요. 제조업에서는 뭐 지금 한국이 제일 센데 뭐 서방에 빼면은 우리가 지금 거기에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처럼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이렇게 이를테면 서방 대 뭐 중국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갈라지는 이런 진영 체제 비슷하게 좀 갈라진 상황에서 우리는 사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 때문에 제조업 쪽에서 특히 수혜를 좀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건데. 그거는요 수혜가 아니고 그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수혜가 아니라 제재 역설이 나와서 중국이 더 생산성 올리고 코스트 낮추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반도체 장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이 빠른 속도로 이게 제재해 준 건 일순간인데 그걸 갖고서 이제 국산을 해버린 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단기적으로 초단기적으로 잠깐 수혜를 입고 1년, 2년 넘어가면서 그 최대 피해가 다 한국으로 지금 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미국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막아줬다고 하는 것은 EUV 장비 하나를 막아준 건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중국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빨리 국산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거기다 수출하던 걸 못하는 최대 피해자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걸 단기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중기적으로만 봐도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서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제가 이제 그러니까 중국의 그 공장을 견학하고 온 기자의 코멘트 내용을 좀 보면서 느꼈던 게 그 기자는 그런 표현도 했더군요. 좀 겁난다라는 표현도 좀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면은 서방 쪽에서 봤을 때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너무 앞서가고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AI 적용도 그렇고 기술의 적용도 그렇고 약간 좀 안보적인 측면이라고 그럴까요? 뭔가 이렇게 좀 경계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뭐 경계감이 아니라 비상인데 그걸 안 보면은 이제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보고 나면 뭐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정말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그러는데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아직 뭐 52시간 뭐 이제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그 우리는 지금 52시간 뭐 이제 4.5일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24/7일이에요. 그 7일 동안 24시간 공장이 돌아간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기냐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이제 정확한 우리 생각이나 판단,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80년대식 그 관점,
여기다 지금 있으면은 일정한 시간 지나고 나면 그 부메랑이 다 이제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중국 가서 정확하게 좀 보고 또 보고 오신 기자님이 뭐 당신만 뭐 이제 놀랍다 그렇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걸 정말로 적나라하게 한국 사회에 그렇죠. 제대로 이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걸 그걸 사회 이슈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봤더니 대단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별로 우리 미디어 쪽에서 그런 움직임은 그렇게 썩 눈에 띄지는 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제대로 좀 중국이 어떻게 급반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정말 정확하게 팩트를 참 알고 있는지 소장님이랑 말씀 듣다 보면 좀 그런 생각이 좀 종종 듭니다. 정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사중전에서 지금 사실 중국의 매크로 지표가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4분기 중에 뭐 추가 경기 부양책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뭐 뉘앙스도 뭐 소장님께서는 좀 느끼셨다고 그러는데 있습니다. 그 마지막 표현에다가 그런 거를 써놨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그 14차5개년계 마지막이 이번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에 코로나 있었고 뭐 정책이 실패됐기 때문에 이걸 우아하게 잘 맞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1, 2, 3, 4분기가 GDP 성장이 계속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4분기도 3분기도 더 떨어진다면 뭐 4.8 이하로 간다는 얘기고 네. 그러면 굉장히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4분기에는 뭐 부양책을 안 보이게 쓰든 뭐 보이게 쓰든 써서 아마 이걸 슬쩍 조금 올려놓는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를 잘했다. 유정의 미를 거두겠다. 아마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지금 미중이 뭐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가 더 나빠지는 것이나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 뭐 국민 정세도 좋지가 않고 그렇겠죠. 대외 이미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아마 4, 4분기에는 아마 3, 4분기보다가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낼 수 있는 가능성 이제 그것을 그 말미에다가 그렇게 살짝 언급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그냥 언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액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목표했던 5% 달성은 가능할까요? 5%는 이미 그 4, 4분기에 지금 4.5 정도만 해도 5%는 됩니다. 지금 연평균으로 지금 3분기까지 5.2인가 뭐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건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AI 쪽 질문을 좀 살짝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의 생성형 AI 사용자가 5억 명을 넘었고 사용자의 90%가 중국 AI 모델을 쓴다. 챗GPT 뭐 이런 걸 안 쓰고 이게 쓴다는 얘기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를 이제 소장님은 작은 돼지가 호랑이를 물었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자주 말씀하셨던 게 데이터 얘기를 자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였는데 이렇게 되면 보면은 우리는 참 AI 쪽에서 데이터가 중국처럼 많을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참 너클 상황이 아닌가 싶은 큰 생각이 상황인데요. 드네요. 중국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네. 미국이나 중국은 서로 맞상대를 하는 거고 중국은 17억 9천만 대 핸드폰에서 빅데이터가 매일 AI의 머리를 이제 좁게 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수는 없고 우리가 잘하는 거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 그렇게 갔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가 있죠. 우리나라도 히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토리가 뭐냐면 바로 HBM이에요. 그래서 HBM이 전체 반도체에서는 굉장히 작은 비중이지만 이거 없이는 지금 AI가 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미국이 중국이 AI에서 엄청난 모델을 만드는 건 좋은데 더 세게 만들어라, 더 잘 만들어라. 네. 그럼 데이터 속도 처리는 어떻게 할래? 그럴 때 지금 뭐 지금 경주 아펙에 뭐 전선왕부터 뭐 다 오잖아요. 네, 네. 그리고 오면은 이제 삼성하고 이제 SK 총수를 항상 만나는 이유가 지금 뭐냐면 샘 올트만 마찬가지고 HBM이 없으면은 이게 GPU를 세트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제가 볼 때는 그 반도체 히토류가 돼버린 HBM 레버리지 걸어서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AI 모델에서 우리가 뭐 서로 얻을 것도 없고 또 특히 미국하고 협상에서는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우리가 HBM이 있다라는 게 참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걸 통해서 레버리지를 이렇게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참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는 좀 중국이 당장 쉽게 따라올 수도 없는 부분이기도 좀 하고요. 그래도 좀 이번에 또 에이펙 정상회의 열리는데 이것도 좀 한 말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중 정상회의가 30일 날 좀 예정이 좀 돼 있고요. 우리 또 한중 정상회의도 있고 한데. 뭐 소문난 자체 먹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미중의 정상회담에서는 서로의 아킬레스건 중국은 히토류, 미국은 반도체 AI 칩 그 두 개는 양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 마이너한 거를 내걸어 가지고 타결을 했다고 하는 이제 트럼프의 쇼 정도로 보여지고 근본적인 것이 타결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뭐 결론은 아마 90일 연장, 180일 연장 또 그런 식으로 뭐 이런 식의 연장 정도로 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한중간의 관계는 뭐 예. 중국으로서는 이제 뭐 미국과 관계이기 때문에 한국하고는 좋은 관계로 풀어갈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로서도 미국하고 관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큰 이슈들이 아마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아마도 뭐 상당 부분 이제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또 거기에 가시적인 뭐 그런 조치가 아마 서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특히 조선 협력 또는 뭐 원전 협력 등등등 중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자꾸 미국이랑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조선도 사실은 뭐 그게 정말 그 결정적인 카드 당장 급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급한 건 뭐 미국도 중국도 한국도 이건 반도체예요. AI 반도체인데 미국은 또 생산에 문제가 있고 중국은 기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갖고 서로 이제 얘기는 하겠지만 그걸 서로가 양보할 수 없으니까 다른 것 많은 것 갖고서 아마 서로 타결하고 그게 이제 큰 성과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팩에서는 이번에 뭐 큰 이슈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기업들의 그 CEO들의 모임에서 오히려 더 큰 의미가 나오지 않을까. 정상들은 밥 먹고 사진 찍고 뭐 하던 대로 이제 그냥 한두 건 하고 하는 거 아닌가 싶고 오히려 뭐 전순왕부터 와가지고 한국 기업들을 만났을 때 거기서 무슨 얘기하냐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면 소장님하고 중국 관련된 얘기, AI 관련된 얘기, 이번에 한중, 한미, 뭐 미중 정상회담 얘기까지 좀 자세히 말씀 들어봤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